에이, 저 할머니 그냥 망상 심한 거 아냐? 누가 그 얘기를 믿어? 다 헛소문이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연이래. 그냥 조용히 사시지. 하지만 몇 달 후, 진짜 그 할머니 대단하다더라. 우리도 몰랐던 사실을 밝혀냈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사건이었다던데 무섭지 않냐? 그 할머니 없었으면 아직도 모를 뻔했잖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바꾼 이유 대체 뭘까요? 처음엔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던 그 사건, 그리고 무시당했던 한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전체가 충격에 빠질 만큼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늘 소외받던 한 할머니가 있었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바로 그 믿기 힘든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비밀, 그리고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이렇게나 극적으로 뒤바뀌게 됐는지. 이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수지는 남편 태석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해가 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태석은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은 수색 끝에 단서 하나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친척들, 지인들 모두 안타까워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태석의 존재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결국 수지는 가족의 권유로 사망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굳혔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된 삶은 생각보다 더 고단했습니다. 태석과 함께 살던 집은 너무 넓고 조용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쓸쓸해졌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집을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매일 밤마다 결혼식 사진을 꺼내어 보곤 했습니다. 태석의 웃는 얼굴을 보면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점점 체념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만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조용히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핸드백 속에서 울리는 전화 진동에 무심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처음 보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스팸인가 싶어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나야. 수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태석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그러자 상대방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나야. 나 태석이야. 수지는 길 한복판에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주변에서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머릿속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선명하게 기억 속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전화는 끊어졌고 수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진짜 태석일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장난을 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그리워서 환청을 들은 걸까? 수지는 몇 번이나 전화를 다시 걸어보려 했지만 끝내 눌리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가던 시각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번호였습니다.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으니 이번에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당장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수지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 정말 태석이야? 정말 살아있는 거야? 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설명할게. 우리 내일 만나자.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음속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태석이 살아 돌아온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나를 속이려는 거대한 함정일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익숙한 그 사람. 수지는 그제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만약 이게 꿈이라면 제발 깨지 않게 해주세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수지는 해가 뜨기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핏기가 없고 눈 밑은 짙게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 태석을 다시 만나야 했으니까요. 어젯밤에 그 전화는 꿈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 번호가 남아 있었고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건 현실이었습니다. 수지는 태석이 알려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역 근처에 있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낡은 간판과 바랜 외벽이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고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카페 안은 조용하고 손님도 몇 명 없었습니다. 수지는 창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태석이 먼저 와 있을까 싶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청재킷과 검은 모자를 눌러쓴 그 남자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 올수록 그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한 얼굴, 바로 태석이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석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나야, 수진아. 정말 나야.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태석의 얼굴에는 살이 조금 빠지고 어딘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너무나 그대로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 정말 태석 맞아? 태석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야. 많이 놀랐지? 그 말에 수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너무도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얼굴을 이렇게 다시 보는 순간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습니다. 태석은 그런 수진을 조용히 바라보며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며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들 당신 죽은 줄 알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당신 장례도 치렀다고.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양손을 꽉 쥐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태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기억이 다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회사에서 퇴근하던 길이었는데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 그리고 몇 달 동안, 아니 몇 년이 지나버렸더라.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말끝마다 무거운 한숨이 섞여 나왔습니다. 수지는 태석의 말을 믿고 싶으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왜 돌아오지 않았어? 태석은 깊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왜 이렇게 된 건지 알아야 해. 나조차도 혼란스러워. 수지는 태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고나 실종으로만 설명될 일이 아니라는 본능적인 예감이 들었습니다. 눈앞에 살아 돌아온 남편, 그러나 너무도 다른 느낌의 남편. 그가 품고 있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수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석을 직접 만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손등에는 그의 손이 닿았던 미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머릿속에는 그의 목소리와 표정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달콤하기보다 쓰라린 감정만을 남겼습니다. 보고 싶던 사람이 돌아왔지만 그가 안고 있는 의문들은 오히려 수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수진은 현관문을 닫고서야 겨우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잠깐 거울 앞에 서보니 자신도 놀랄 만큼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 멍하니 있다가 핸드폰을 꺼내 태석이 준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짜였을까? 아니면 무언가 큰 착각 속에 빠진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눈빛과 말투, 표정은 태석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말, 그리고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는 태도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씻고 나서도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태석이 받았습니다. 다소 피곤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수진은 숨을 고르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더 얘기하고 싶어. 태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다시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수진은 다시 어제와 같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태석에게 더 많은 걸 들어야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태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피곤한 기색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곧바로 자리에 앉으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태석 씨,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그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수진아, 나도 답답해 죽겠어. 기억이 다 지워진 건 아니야. 몇몇 장면은 희미하게 떠오르는데 그게 진짜인지 꿈인지도 모르겠어. 가끔 낯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리기도 했어. 그의 말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수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태석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 속엔 설명되지 않는 빈틈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꾸만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태석은 수진의 표정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너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거. 하지만 나도 진실을 알고 싶어.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 수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우리 같이 알아보자. 하지만 나도 겁나. 당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솔직히 무섭기만 해. 태석은 수진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그의 손은 차가웠고 마음속에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만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태석의 이야기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태석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태석은 그 후로도 연락을 해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말만 반복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듯 말 듯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수진을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우연히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있는 태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태석은 그녀의 발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며칠 전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습니다. 수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연락도 없이. 태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그냥 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리고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수진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딱히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태석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말이 단순한 기분 탓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집에 돌아와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꼭 쳤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무심코 창밖을 바라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잠깐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수진은 쏘스라치게 놀라 커튼을 재빨리 닫고 거실 불을 모두 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차갑게 식었습니다. 설마 태석이 말한 그 누군가가 진짜 존재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은 태석에게 전화를 걸어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했지? 뭔가 이상하다고. 그냥 기분 탓이 아니야. 나도 계속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어. 아무래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의 말은 수진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이제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일에 휘말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가서 이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증거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느낌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태석 역시 더는 피할 수 없다는 듯 진지한 태도로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뭔가 단서를 찾아야 해.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당신이 기억하는 그 마지막 장소부터 다시 가볼까? 태석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응. 내가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그곳 회사 근처 골목길. 거기가 출발점일 거야. 마음속 깊은 두려움을 안고서도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태석과 함께 이 미궁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진실을 외면한 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과 태석은 며칠 후 약속한 대로 회사 근처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태석이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장소였습니다. 평일 낮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골목 사이로 스산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걸 느꼈고 태석은 묵묵히 앞을 응시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이 바로 태석의 기억이 끊긴 자리였습니다. 태석은 골목 한가운데쯤 멈춰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속에서 무언가 생각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떠올리려 해도 그 다음이 생각나질 않아. 눈앞이 뿌옇게 변하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태석 옆에 서서 골목 양쪽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담벼락과 오래된 건물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였고 CCTV 같은 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남아있는 단서가 있을까 싶어 주위를 샅샅이 살펴봤지만 이렇다 할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중 골목 저편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수진과 태석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모자를 쓴 중년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석을 흘끗 쳐다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고 묘한 눈빛으로 태석을 관찰했습니다. 수지는 그 시선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여기 다시 올 줄 알았지. 그 말에 태석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수진 역시 숨을 죽였습니다. 태석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남자는 고개를 옆으로 비스듬히 젖히며 태석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어 지나갔습니다.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고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소름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태석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누군지 알아? 태석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뭔가 익숙한 기분이 들어. 설명할 순 없는데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느낌이야. 그들은 골목 끝까지 따라가 봤지만 남자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수지는 점점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태석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시간, 그리고 그를 지켜보는 듯한 사람들. 모든 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태석에게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혹시 조금이라도 더 난 건 없어? 아무리 작은 거라도.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게 오늘 그 남자를 보고 나니까 꿈에서 본 것 같은 장면이 떠올랐어. 내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모습이었어. 어두운 방 그리고 낯선 사람들 다들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흐릿해서 보이지 않았어. 수지는 숨을 고르며 태석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 어두운 방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뭔가 조직적인 사건이 엮여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단서는 너무 희미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사건의 끝에는 반드시 무언가 거대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태석과 함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었지만 골목길에서 만났던 그 낯선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태석 역시 그날 이후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고 자주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태석이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태석은 수진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나 요즘 이상한 꿈을 계속 꿔. 매번 같은 꿈인데 이번엔 조금 더 선명했어. 좁고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고 누군가 내 옆에서 계속 뭘 속삭였어. 그런데 그 말들이 잘 들리진 않았어. 그리고 항상 그 꿈 끝에는 창문 너머로 빨간 불빛이 보였어. 태석의 표정은 지쳐 있었고 그 말 속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석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 기억의 조각일지도 몰라. 혹시 그 방이나 그 불빛이 어딘지 더 자세히 떠오르는 건 없어? 태석은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떠오르진 않아. 그런데 왠지 그 골목에서 만난 남자랑 그 꿈이 연결돼 있는 느낌이야. 그날 저녁 수지는 고민 끝에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미 사망신고까지 했던 남편이 갑자기 돌아왔고 최근 의문의 남자를 만났다는 이야기에 경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담당 형사는 기록을 남겨두겠다고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장 조사를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허탈한 마음으로 경찰서를 나서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태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다시 집 근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태석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수진이 들어서자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경찰서 다녀왔어. 우리 상황을 얘기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당장은 뭐라 하질 못하겠대. 태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하지만 우리 둘만이라도 뭔가 찾아내야 해.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골목에 다시 가서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어때?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혹시 우리가 못 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태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좀 더 꼼꼼히 살펴보자. 카페를 나와 골목길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자 골목은 더 음침해졌고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옮겼고 골목 중간쯤에서 멈춰섰습니다. 태석은 주변을 유심히 살피더니 벽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뭔가 새로 붙은 것 같지 않아? 수지는 가까이 다가가 벽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포스터들 사이에 비교적 최근에 붙은 듯한 전단지가 있었습니다. 전단지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작은 글씨로 실종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전단지를 떼어내며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태석은 전단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 꿈에서 봤어. 그 어두운 방에서 나한테 뭔가 속삭이던 그 사람과 똑같아. 태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의 손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소름이 돋은 채 전단지를 꼭 쥐었습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깨닫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가져온 후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남자의 얼굴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특히 태석이 그를 꿈에서 봤다고 한 말이 더욱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전단지의 하단에 적힌 연락처를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무엇인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수지는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다소 허스키한 목소리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신이 전단지를 보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놀란 듯 한참 침묵하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단지 벌써 몇 달째 붙이고 있어요. 제 남편이에요. 작년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수지는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편분이 실종되기 전에 이상한 일이나 낌새 같은 게 있었나요? 상대방은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었죠. 요즘 세상에 이런 얘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실종되기 전 남편이 자꾸 누군가 자기를 따라다닌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상한 전화를 받기도 했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없었어요. 그러다 그냥 사라져버렸죠. 수지는 손에 쥔 핸드폰을 꼭 잡으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태석과 상황이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수지는 태석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태석은 듣고 난 후 깊은 침묵에 빠졌고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점점 확실해지는 것 같아. 나랑 그 사람 무언가 같은 일을 겪은 거야. 그리고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그날 밤 태석은 다시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잠에서 깼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놀라 태석의 어깨를 흔들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태석은 숨을 고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또렷했어. 그 방 안에서 나한테 뭐라고 계속 속삭이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엔 마지막에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나를 데리고 나갔어. 그리고 그 빨간 불빛이 더 강하게 번쩍였어.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석의 손을 꼭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굳은 결심을 하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 방면으로 전문가를 찾아보자. 단순한 경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이건 뭔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문제야.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 다음 날 수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며 미스터리 사건이나 실종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실종심리조사 연구소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미스터리한 실종이나 기억 상실 사건까지 다룬다는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고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태석과 함께 이 미궁을 풀어낼 작은 희망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과 태석은 실종심리조사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시내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차분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곳곳에는 다양한 실종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약한 이름을 말하고 잠시 대기했습니다. 이윽고 중년의 남자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 박사라고 소개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상담실로 자리를 옮기자 장 박사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과 태석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태석의 실종과 사망신고, 갑작스러운 귀환, 그리고 골목길에서의 만남과 반복되는 꿈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장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들은 그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은 아니네요. 비슷한 사례들을 몇 차례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꿈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경우는 종종 기억의 조각들이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특히 태석 씨처럼 실종 기간 동안 의식이 끊겼던 사람들에겐 흔히 나타납니다. 수지는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남편이 겪은 일의 실체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장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선 추정할 뿐이지만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의 공백, 반복되는 특정 꿈, 그리고 실종 전후로 나타난 낯선 인물들, 이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태석은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장 박사는 태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태석 씨, 앞으로 그 꿈이 조금씩 더 선명해질 수 있어요. 혹은 무언가 계기가 생기면 잊고 있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억을 마주하는 겁니다. 수지는 장 박사의 말에 힘을 얻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연구소를 나서는 길, 태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예전의 나로. 수지는 그의 옆에 서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위안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수지는 태석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피로와 고통이 배어 있었고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책상 위에 올려둔 전단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흐릿한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태석이 말한 그 꿈의 빨간 불빛,
그리고 골목길에서 느꼈던 알 수 없는 기운이 이상하게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평소보다 일찍 깨어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다소 가벼운 표정으로 수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이 또 나왔어. 근데 이번엔 조금 달랐어. 내가 그 방에서 나가려다가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소리쳤어. 거기서 멈춰.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낯익었어. 그게 끝이었어. 태석은 숨을 고르며 수진을 바라봤고 수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서로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석의 말은 수진의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낯익은 목소리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꿈속에서 들린 소리가 아니었고 잃어버린 기억의 일부가 틈을 비집고 올라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은 태석을 지그시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감이 와? 태석은 눈을 감고 잠시 곱씹는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귀에 익은 건 확실한데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 마치 뭔가가 나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수진은 답답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 목소리가 이 사건의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기억이 더 되살아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장 박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석의 꿈에 새롭게 등장한 단서에 대해 이야기하자 장 박사는 신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구체적으로 들렸다는 건 태석 씨 뇌가 무의식 속에서 잃어버린 기억을 복원하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기억을 끌어내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꿈을 꾸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창가에 앉아 한참 동안 밖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깍지를 낀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그를 계속해서 조이고 있음을 수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태석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그를 지켜보다가 자신도 조용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태석이 다시 꿈을 꾸게 될까봐 긴장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태석이 잠결에 갑자기 몸을 뒤척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그를 흔들었습니다. 태석 씨 괜찮아? 꿈 꿨어? 태석은 눈을 번쩍 뜨더니 숨을 고르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응, 또 그 꿈이야. 이번에는 더 선명했어. 수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뭐가 보여? 그 목소리 그 사람은 누구였어? 태석은 잠시 숨을 골랐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그 목소리가 확실히 들렸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잡아 끄는 모습도 봤어. 그런데 그 얼굴이 놀랍게도 전에 골목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어. 수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낡은 모자를 쓰고 묘한 눈빛으로 태석을 바라보던 남자, 그가 바로 꿈속에서도 등장했다는 사실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태석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넌 다시는 여기서 나갈 수 없어. 그 순간 빨간 불빛이 터지더니 모든 게 사라졌어.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젖어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열쇠야. 우리가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돼. 다시 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모두 얘기하자.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태석은 한동안 침묵에 빠졌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진실의 실체가 무엇이든 반드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태석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마음을 정리했는지 표정은 결연해 보였고 특히 태석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단단히 서 있는 듯 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은 묘하게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묵직한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은 다시 그날의 담당 형사를 만났습니다. 형사는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눈빛으로 태석을 바라봤지만 수진과 태석이 전한 이야기의 무게가 심상치 않다는 걸 곧 느낀 듯 진지하게 태도를 고쳐 잡았습니다. 수진은 골목길에서 만났던 남자의 인상착의, 전단지 사건,
그리고 반복되는 꿈속 단서까지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태석 역시 꿈에서 들은 구체적인 대화와 붉은 불빛에 대해 설명하며 최대한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은 기록상 드문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환각이나 스트레스성 기억으로 보기에는 정황이 너무 구체적이네요. 골목에서 만난 남자에 대해선 최대한 수배를 걸어보고 그 전단지에 나온 실종자 사건과도 연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고 태석 역시 형사의 반응에 잠시 안심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형사는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상한 일이 더 벌어지면 즉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저희가 보기에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찰서를 나서자 수지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석 역시 창밖만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이렇게 움직여주니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아. 이제 단서만 더 찾으면 뭔가 나올 거야. 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숨겨왔던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태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사실 어젯밤 꿈에서 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걸려. 그 남자가 내 귀에 속삭일 때 이상하게도 내 이름 말고 다른 이름도 언급했어. 짧게 지나가서 확신은 없는데 그 이름이 상훈이었던 것 같아.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상훈? 그게 누구야? 기억나? 태석은 고개를 저으며 답답한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멎을 것처럼 두근거렸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단서 같아. 수지는 숨을 고르며 곱씹었습니다. 상훈이라는 이름, 이 사건의 퍼즐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조각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점점 강하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컴퓨터를 켜고 상훈이라는 이름을 키워드 삼아 실종 사건이나 골목길 주변의 사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서 의미 없는 내용들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태석이 사라지기 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동네에서 실종된 청년의 기사였습니다. 이름은 이상훈. 기사 속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기억 속의 전단지 속 남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태석을 불렀습니다. 태석은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사람 맞아. 바로 이 얼굴이야. 꿈에서 날 붙잡던 그 사람 그리고 골목길에서 봤던 그 남자랑 너무 닮았어. 두 사람은 그제야 모든 것이 조금씩 맞아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듯 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고 이 상훈이라는 인물이 그 미로의 중심에 서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훈이라는 이름이 드러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태석은 기사 속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며 단서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 상훈은 태석이 실종되기 몇 달 전 같은 지역에서 사라졌고 경찰은 당시 단순한 가출로 추정했지만 가족들은 결코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인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실종된 장소 역시 태석이 사라졌던 그 골목과 불과 몇 미터 차이였다는 점이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석 씨가 겪은 일과 이상훈 씨의 실종이 연결돼 있다는 거잖아. 같은 장소, 같은 시기, 그리고 지금은 같은 꿈까지 말끝을 흐리며 태석을 바라보자. 태석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점점 확신이 생겨. 우린 같은 뭔가에 휘말렸던 거야. 다만 난 돌아왔고 그는 아직도 돌아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태석은 말을 끝내지 못하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경찰서로 다시 향했습니다. 이상훈이라는 이름과 기사 내용을 형사에게 전하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이상훈의 이름이 등장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훈이라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 당시 꽤 떠들썩했죠. 하지만 단서가 전혀 없어서 결국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두 사건이 연결돼 있다면 상황이 심각해지는데요.
형사는 진지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도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과 태석 씨가 과거에 접점이 있었는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형사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경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주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이 사건의 뿌리가 너무 깊고 어두워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불안이 계속 엄습해왔습니다. 태석 역시 형사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는지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저와 이상훈 씨 외에도 누군가 또 있다면 그게 단서를 줄지도 모릅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길게 들이운 그림자가 마치 그들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태석은 지친 얼굴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히 태석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어쩌면 앞으로도 또 누군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태석은 다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잠에서 깬 태석은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놀라 다가가 물었습니다. 또 꿈 꿨어? 이번에는 뭐가 보였어? 태석은 헐떡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방에서 상훈 씨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너도 이제 곧 다시 돌아가야 해. 그리고 그의 눈빛이 너무 슬프고 두려워 보였어. 마치 뭔가 피할 수 없는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듯이. 수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꿈의 메시지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태석은 다시 그 미궁 속으로 끌려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석을 꼭 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함께 이겨내자. 태석은 눈을 감고 수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녘까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밤새 내렸던 불안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다가 태석을 돌아봤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눈밑은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긴장감과 불안은 두 사람의 일상까지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진의 결심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석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제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수 없을 것 같아. 뭔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 어젯밤 꿈에서 상훈 씨가 했던 그 말, 그게 너무 생생해서 자꾸 머릿속을 떠나질 않아. 마치 경고처럼 들렸어.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석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뭔가 해야 해. 그냥 기다리기엔 너무 답답해. 경찰이 조사 중이긴 하지만 우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그들은 다시 한번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이 실종됐던 골목길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상훈의 실종 기록, 그리고 태석의 꿈에 반복적으로 등장했던 붉은 불빛에 관한 내용까지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수지는 태석의 꿈속 붉은 불빛이 무언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불빛이 특정 장소나 사건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인터넷을 뒤지며 골목길 근처에 있는 건물과 시설들을 다시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길을 끄는 정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석이 사라지기 몇 달 전까지 그 골목 근처에는 낡은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은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수지는 바로 태석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태석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고 그거야. 꿈에서 본 그 붉은 불빛, 그게 바로 불길이었어. 난 단순히 붉은 조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불이었어. 태석은 갑자기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다시 떠오르는 듯 보였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그의 등을 쓸어주며 진정시키려 했었습니다. 태석은 잠시 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창고 안나 그 안에 있었어. 그리고 상훈 씨도 거기 있었어. 우린 둘 다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야. 누군가 우리를 가둬놨고 나중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 그때 누가 날 꺼냈던 것 같아. 그런데 상훈 씨는? 태석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내쉬며 태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그 화재 사건이 모든 일의 출발점일 수도 있겠네.
우리 그 사건을 더 조사해봐야 해. 혹시 경찰 기록이나 뉴스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들이 점점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화재, 창고, 상훈, 그리고 태석의 실종. 이 모든 것이 한 덩어리로 얽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화재 사건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뉴스 기사와 기록들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기사 중 하나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구조된 사람은 없었으며 내부에서 발견된 흔적은 매우 혼란스러웠다는 점이었습니다. 경찰은 방화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명확한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종결됐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석에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 여기 분명 당신도 그 안에 있었는데 구조된 사람은 없었다고 기록돼 있어. 그렇다면 당신은 공식적으로 구조되지 않은 채 사라졌던 거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태석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날 몰래 빼낸 거야. 그리고 내 기억을 지운 거겠지. 그제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직한 깨달음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누군가가 누구였는지를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과 수지는 새롭게 드러난 사실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퍼즐 조각을 맞추듯 단서를 찾으려 애써왔지만 이제는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창고 화재 사건, 실종, 붉은 불빛, 그리고 기억의 공백.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치밀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은 한결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젯밤에도 꿈을 꿨지만 이번에는 전과 달리 공포보다는 묘한 담담함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태석은 수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젯밤 꿈에서 그 방 안이 다시 보였어. 그런데 이번엔 창밖으로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 그 모습이 흐릿했지만 확실히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 우리가 갇혀있는 걸 지켜보는 사람. 수지는 태석의 말에 몸을 고추세웠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인물이 이 사건에 개입해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단순히 태석과 상훈만의 일이 아니라 누군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수지는 깊게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열쇠일지도 몰라. 우리가 찾고 있던 그 누군가가 결국 당신을 거기서 데리고 나왔고 기억을 지운 것도 아마 그쪽일 거야.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동안 느꼈던 기묘한 시선들 아마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었어.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보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두 사람의 방문에 다소 놀란 듯 했지만 새로운 이야기를 듣자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태석의 꿈에 나온 내용과 화재 사건, 그리고 그동안 조사해온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했습니다.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 점점 복잡해지네요. 창고 화재 사건은 저희도 미궁 속으로 빠졌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정보가 생겼으니 다시 기록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특히 그 창고 주변에서 수상한 인물에 대한 제보나 목격담이 있었는지 찾아볼게요. 태석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형사의 말은 위로가 되면서도 동시에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를 잡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경찰서를 나서며 태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제 거의 다 왔어. 반드시 끝을 볼 거야.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계속해서 창밖을 바라보며 묘한 시선을 느끼는 듯 주변을 살폈고 수지는 커튼을 꼭 닫은 채 집안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자 태석은 피곤한 기색을 보였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무렵 마침내 다시 꿈이 찾아왔습니다. 태석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태석은 눈을 크게 뜬 채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또렷했어. 그 사람이 얼굴을 드러냈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기억나? 태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남자 놀랍게도 우리가 골목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사실이 보였어.
그 사람 옆에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 그 말에 수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건에 경찰 내부까지 연루돼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서 훨씬 더 깊은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절대 멈추지 않겠다고. 태석의 마지막 말은 수진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눈앞에 드리워진 사건의 그림자를 훨씬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외부의 범죄 조직이 아니라 그 안에 경찰이라는 존재까지 개입돼 있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태석의 말을 되뇌며 머릿속으로 수많은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태석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진 것 같아. 우리가 계속해서 막다른 길에 부딪혔던 이유 경찰도 이 사건의 한 축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동안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던 거고. 그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까운 무기력함이 스며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결연함도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창백해진 얼굴로 태석 옆에 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조심해야 해. 우리 지금 너무 위험한 걸 건드리고 있는지도 몰라. 하지만 멈출 순 없어. 여기서 포기하면 우린 영영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태석은 그런 수진을 바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장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심리 상담이나 기억 복원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보다 직접적인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의 마음은 무겁고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한 각오도 단단히 다져져 있었습니다. 장 박사는 두 사람을 조용히 맞아주었습니다. 태석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는 한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고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이런 류의 사건은 개인이 해결하기엔 너무 거대할 수 있어요. 특히 내부자가 연루된 경우는 조사가 방해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수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장 박사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당장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새로운 증거나 제보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확보하는 겁니다. 경찰 조직 내부가 얽혀 있다면 외부의 힘이 필요할 수 있어요. 수지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석은 침착하게 들으려 애쓰는 듯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두 사람은 서로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막막함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물을 따라오며 태석의 옆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반드시 이겨내야 해. 당신이 이렇게 돌아온 것도 그냥 우연은 아닐 거야. 뭔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태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랑 같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우리 끝까지 가자.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의 불안은 커졌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하게도 끝이 보이는 듯한 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묵직한 직감도 함께였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태석과 수지는 장 박사의 조언대로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조급함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장소를 걷고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늘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이 따라다녔습니다. 태석은 밤이면 여전히 뒤척였고 수지는 그 옆에서 묵묵히 그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두 사람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들자마자 전화를 건 상대는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혹시 태석 씨와 관련된 사건 조사 중이신가요? 지금 당장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더 위험합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이걸 알고 계시죠? 그러나 상대는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신뢰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는 곧바로 끊겼고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태석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구였어?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태석은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사실이었어.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은 몰랐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동시에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안의 모든 창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커튼을 꽉 쳤습니다. 집안의 조명도 최소한으로 줄였고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문 앞에 작은 장식장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숨어만 있을 수는 없잖아. 태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생각이 많아. 하지만 지금은 섣불리 나서면 더 위험해질 거야. 경찰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끼리라도 끝까지 조심해야 해. 그 말은 수진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믿을 곳이 없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태석은 몸을 뒤척이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거칠게 몰아쉬는 그의 모습에 수지는 곧바로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태석 씨 괜찮아? 또 꿈 꿨어? 태석은 눈을 뜨고 숨을 고르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그 사람이 내게 직접 경고했어. 넌 진실을 알았으니까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그 말이 너무 선명했어. 그리고 마지막에 총을 든 그림자가 보였어. 그의 말에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직접적인 위협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수지는 침착하게 태석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린 이걸 끝까지 파헤쳐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녘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두 사람은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전날 밤의 꿈을 다시 곱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까 대가를 치른다. 그게 무슨 뜻일까? 우리가 뭘 알게 된 거지? 그의 말에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숨기려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뜻일 거야. 창고 화재 사건, 경찰 내부 연루,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태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리고 상훈 씨 그 사람도 같은 일을 겪었겠지. 우린 이제 그 진실을 완전히 파헤쳐야만 해. 수지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창고 화재 사건의 세부 자료를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이미 조사된 내용이 있었지만 언론이나 외부 자료에서 빠진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태석과 함께 도서관 자료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과거 신문 기사와 지역 사건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 묵묵히 자료를 훑으며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던 중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자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한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창고 화재 사건의 바로 전날에 발생한 사건을 다룬 기사였습니다. 작은 기사였지만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창고 소유주 수상한 거래 정황 포착. 수지는 숨을 죽이며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창고 소유주는 한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경찰 조사에서 몇 차례 불법 거래 의혹이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석은 기사를 보고 깊은 인상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창고 주인 그 사람이 열쇠였던 걸까? 우린 그동안 그저 화재 자체에만 집중했는데 그 배경을 더 파헤쳤어야 했어. 수지는 빠르게 노트에 기사를 메모하며 말했다. 이제 이 사람을 추적해야 해.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라도 해야지.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켠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길을 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부르는 일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서 나오는 길, 태석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며칠째 느껴오던 묘한 시선이 이날따라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수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우리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천천히 걸어. 수진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큰 길가로 나가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고 몇 블록을 돌고 나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네. 이제 확신이 들어. 우리 진짜 중요한 걸 건드린 거야. 태석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와버린 것 같아. 하지만 이제 멈출 수도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사건의 실마리를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석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태석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야 해. 우리만 믿고 버텨야 해.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주어 대답했습니다. 그래.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밤하늘은 어둡고 무거웠지만 두 사람의 결심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태석과 수지는 도서관에서 찾아낸 창고. 소유주의 이름과 과거 기록을 손에 쥐고 다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뒤지겠다는 각오로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기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적했고 태석은 직접 발로 뛰며 과거 그 창고 근처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무렵 수지는 중요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창고 소유주였던 남자는 몇 년 전 창고 화재 후 돌연 회사를 정리하고 외국으로 출국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라진 뒤 그의 사업체는 순식간에 폐업 처리됐고 그동안의 거래 내역도 대부분 증거를 찾기 어렵게 정리돼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끼며 태석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태석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걸 치밀하게 준비했단 거네.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거야. 태석 역시 그날 뜻밖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창고 근처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한 노인을 어렵게 찾아내 만났습니다. 노인은 태석의 이야기를 듣자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들이 많았지. 창고에 밤마다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었어. 경찰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고 우리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건 사실이었어. 태석은 그 말을 메모하며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혹시 그 경찰들 중에 기억나는 얼굴이 있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워낙 정신도 없었고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 하지만 분명 경찰 제복은 입고 있었어. 그건 틀림없지. 태석은 수진과 다시 만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사건의 그림자가 얼마나 깊고 넓게 퍼져 있었는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수진은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어. 경찰 내부, 창고 소유주, 그리고 그 조직 다 연결돼 있어. 우린 이제 그 고리를 찾아서 끊어내야 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지도를 펼쳐놓고 창고 주변과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의 위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수진의 손이 한 지점을 가리키며 멈췄습니다. 여기 이상하지 않아? 창고 근처에 있던 그 건물, 몇 달 전에 갑자기 폐쇄됐던 그곳. 혹시 거기에도 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태석은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내일 거기부터 가보자.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문제의 건물로 향했습니다. 외관은 낡고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주변에 발자국과 담배꽁초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석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누가 최근에 다녀간 게 분명해. 수지는 긴장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고 태석은 조심스럽게 건물의 다른 출입구를 찾아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철제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오래돼 보였고 손으로 살짝 밀자 삐걱 소리를 내며 약간 열렸습니다. 태석과 수지는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수지는 숨을 고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들어가 볼까? 태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기서 멈출 순 없어. 두 사람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며 올라왔습니다. 지하실 안은 어두웠고 낡은 가구와 박스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태석은 한쪽 벽을 비추다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붉은 얼룩 그리고 벽면에 새겨진 이상한 기호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도 그것을 보고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지? 무슨 흔적이 이렇게까지 남아있는 거야? 태석은 천천히 다가가 벽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진짜 핵심에 다가온 거야. 두 사람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석과 수진은 지하실 한가운데에 서서 한동안 말없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벽면에 남아있는 붉은 얼룩과 정체불명의 기호들은 그 공간의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석은 손전등으로 벽을 따라 천천히 비추며 말했다. 이건 그냥 낙서가 아니야. 뭔가 의식적이고 계획적으로 남긴 흔적 같아. 마치 이곳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됐던 장소인 것처럼 보여. 수진도 벽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얼룩을 만지자 차갑고 거친 감촉이 전해졌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태석 씨 꿈에 나왔던 그 방 혹시 이곳이 그 장소는 아니었을까? 태석은 깊게 숨을 내쉬며 주변을 다시 훑었습니다. 가능성 있어. 느낌이 너무 비슷해. 냄새, 공기, 이 싸늘한 기운까지 다 그 꿈에서 느낀 것과 똑같아. 지하실 한쪽에는 낡은 캐비닛이 놓여 있었고 서랍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태석은 조심스레 다가가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먼지가 휘날리며 낡은 서류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중 몇 장은 물에 젖어 글자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이 자세히 살펴보던 중 한 장의 서류가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엔 한 기업의 로고와 함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놀랍게도 창고 소유주의 회사명이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야. 여기서 뭔가 불법적인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태석도 옆으로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골이야. 이걸 경찰에 넘기면 다시 수사가 움직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제출하는 게 안전할까? 그의 눈빛에는 고민과 경계가 엇갈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이걸 드러내지 말자. 우리도 지금 위험에 노출돼 있어. 더 확실한 준비를 하고 나서 움직여야 해. 두 사람은 서류 몇 장을 챙긴 뒤 현장을 최대한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지하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가쁜 숨을 내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지만 긴장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 장소도 들켰을 가능성이 높아. 오늘 안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계속 고민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태석은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수지는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따라오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어. 우리 반드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 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몇 장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의 진실을 밝힐 열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순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태석은 깊게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없어. 우리 손에 이게 있는 이상 끝까지 가야 해. 수지는 태석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은 거의 맞춰졌고 마지막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조각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운명도 함께 결정될 거라는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석과 수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새벽 내내 그 서류를 들여다보며 가능한 한많은 정보를 뽑아내려 애썼지만 내용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일부는 고의적으로 훼손된 듯 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는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 문서에는 창고 소유주의 이름 옆에 몇몇 낯선 이름들이 나열돼 있었고 그중 하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로 경찰 고위 간부로 알려진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이름을 반복해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경찰 내부가 연루돼 있다는 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 태석도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왜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지 이유가 다 드러난 거지. 내부에서 다 덮어버린 거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장 경찰에 서류를 넘기는 건 위험했고 그렇다고 손에 쥔 진실을 그대로 간직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지는 외부 언론에 제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태석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그래. 경찰은 믿을 수 없어. 이건 공론화시켜야 해.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수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언론사 몇 곳에 연락을 취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신중했습니다. 단순한 제보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수지는 망설임 없이 그들이 찾은 서류 중 일부를 사진으로 보내며 상황의 긴박함을 알렸습니다. 몇 시간 뒤 한 언론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보하신 내용 잘 받았습니다. 이건 꽤 심각한 사안으로 보이네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지는 태석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장소는 저희가 정해야 해요. 안전한 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은 잡혔고 그들은 다음날 오후 한적한 카페에서 언론사 관계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태석과 수지는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창문과 문을 다시 확인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고 핸드폰도 늘 손이 닿는 곳에 두었습니다. 태석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인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수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진실을 세상에 내보내야 해. 그래야만 이 지옥 같은 일이 끝날 수 있어. 다음 날 약속된 장소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언론사 관계자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 속에 진지함이 엿보였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태석과 수지는 그동안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서 설명했습니다. 관계자는 말없이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네요. 내부 고발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료만으로도 상당히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더 찾으려고 했지만 이 이상은 너무 위험했어요. 관계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신중하게 넘겨봤습니다. 충분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만 바로 보도하긴 어렵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검증해야 합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태석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손을 잡았습니다. 긴 싸움의 끝이 정말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언론사의 자료를 넘긴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태석과 수진에게는 몇 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언론사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소식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뉴스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기사가 올라왔는지 숨죽이며 살폈습니다. 그러나 며칠째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다가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그때 분명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잖아. 태석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려 애썼습니다. 우린 할 만큼 했어. 이건 단순한 소식이 아니니까 시간도 필요할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는 해야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태석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사의 자료를 넘긴 날 이후로 주변에서 느껴지는 묘한 기운이 더 짙어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집 앞에 서성이는 낯선 차들이 몇 번이고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수진의 핸드폰으로 언론사 관계자의 번호가 떴습니다. 수진은 손에 식은땀이 맺힐 정도로 긴장한 채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낮고 급박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저희 쪽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보도를 준비하던 팀이 갑자기 해산됐습니다. 아마 내부에서도 손을 쓴 것 같습니다.
수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끝인가요? 그냥 덮이는 건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저도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잠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더 절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동안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석이 다가와 다급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전의 대화를 전했습니다. 태석은 이를 꽉 깨물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쪽도 무너지기 시작했네.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이 우리를 막고 있어.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창문을 확인하고 현관문에 보조 잠금 장치까지 달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중요한 자료는 복사해두고 디지털 파일로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수지는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며 속삭였습니다. 우린 너무 깊이 들어온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지. 태석은 수진을 끌어안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린 여기까지 왔어.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해. 그 새벽 창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석은 살금살금 창가로 다가가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빠르게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석은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경찰이야? 태석은 고개를 저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우릴 지켜보고 있어. 이건 이제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본격적인 경고야. 그 말에 수지는 온몸이 굳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밤새도록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스며든 긴장감은 더 깊고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이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밤새 긴장 속에 앉아있던 태석과 수지는 새벽이 밝자마자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일어섰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따라다녔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태석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릴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야.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것도 계획의 일부겠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튼을 꼭 여미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이 더 초조해질 거야. 이제 우리도 다시 움직여야 해. 태석은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는 언론이나 경찰만 기대할 수 없어.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다른 통로를 찾아야 해. 이건 우리가 직접 파헤쳐야 해. 두 사람은 그동안 모은 자료를 다시 펼쳐놓고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태석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문득 창고 소유주의 거래 내역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름은 언론 보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지역 정치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태석은 손가락으로 그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봐. 이 사람도 연루돼 있어. 이건 단순히 경찰 조직만이 아니야. 정치권까지 얽혀있는 사건일 가능성이 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메모장에 다시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점 더 거대해지네. 이 정도면 정말 왜 이렇게까지 덮으려고 했는지 이해가 돼. 태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 정치인들은 여론에 가장 민감하니까 우리가 이걸 밖으로 알리기만 하면 반드시 움직일 거야. 그날 오후 두 사람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건의 일부를 알리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과 구체적인 자료는 노출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지는 게시글을 올리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겠지? 태석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시작해야 해. 우린 멈출 수 없어. 몇 시간이 지나자 반응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태석은 화면을 바라보며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이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수지는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불안이 고개를 드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빠른 반응이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늦은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뉴스를 틀어놓았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언급도 없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슈가 조금씩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태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 진짜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 기분이 들어. 태석은 물컵을 내려놓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곧 본격적인 반응이 올 거야. 그게 협박일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우린 준비해야 해. 말을 마친 태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에 수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태석도 긴장된 표정으로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가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석은 주먹을 꽉 쥔 채 천천히 돌아서며 낮게 말했다. 왔어.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말에 수지는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겁고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눈빛을 맞추며 확인했습니다. 이제 후퇴는 없었습니다. 태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이 보이고 있어. 더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수진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간다. 그 밤 세상은 고요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태석과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검은 SUV가 떠난 후부터는 신경이 더 날카로워졌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맞서야 한다는 것을. 그날 오전 핸드폰으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는 언론사에서가 아니라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끼며 통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바로 밖으로 나와주세요. 얘기할 게 있습니다. 기회는 이번 한 번뿐입니다. 수지는 태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최소한의 준비만 한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골목 끝에 검은 SUV가 다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두 팔을 교차한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묘하게 지친 기색도 엿보였습니다. 태석과 수진이 다가가자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끈질기게 버티셨네요. 이 정도면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겁니다. 태석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이제 와서 물러설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증거들은 이미 여러 경로로 전달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릴 막는다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남자는 미묘하게 표정을 바꾸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태석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용기만큼은 인정하죠. 하지만 진실이라는 게 항상 정의로 귀결되진 않습니다. 이 일의 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할 겁니다. 그의 말에는 경고와 동시에 묘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우린 이미 각오했습니다. 숨길 게 있다면 끝까지 숨겨보시죠. 우린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SUV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태석과 수지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의 마음에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함과 동시에 묵직한 승리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뉴스를 틀었습니다. 그러던 중 긴급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5호 경찰서 고위 간부 비리 의혹 대규모 수사 착수. 수지는 깜짝 놀라 텔레비전을 향해 몸을 기울였고 태석은 숨을 죽이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개월 전 발생한 의문의 실종 사건과 연루된 내부 인물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사회 각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수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습니다. 태석은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이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의 시간이 마침내 결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석과 수진이 제출한 자료가 공식 수사로 이어졌고 그동안 묻혀있던 창고 화재 사건과 실종 사건이 재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전화기 너머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건 끝까지 책임지고 파헤치겠습니다. 태석은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태석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쉬며 창문을 열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유난히 또렷하게 반짝였고 공기는 어딘가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아픔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태석과 수지는 서로를 지켜냈고 진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믿기 힘든 반전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두 사람의 용기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네요. 아직 세상에는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많지만 이렇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에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잊히지 않는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